남정욱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울 함락 임박을 알린 것은 27일 새벽이다. 황급하게 소집된 국무회의는 서울의 사수냐 후퇴냐를 논의하다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고 폐회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국회에서는 수도의 사수를 결정했다. 그 시간에 대통령은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부의 강요들과 정치인들의 그 뒤를 따랐다. 서울 시민의 필양 대책 같은 건 없었다. 정부는 수도의 사수라는 결전 의지를 라디오를 통해 방송했다. 서울 시민 145만 명 가운데 눈치 빠른 시민 40만 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중 80%는 월남한 사람들이고 20%는 정치인, 관료, 군인과 경찰의 가족들이었다. 28일 새벽 예고도 없이 한강대교를 끊었다. 강북의 시민들은 발이 묶였고 피랑길에 올라 마침 다리를 통과하던 800여 명은 폭사했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 정부였다. 북한군은 서울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 자축하느라. 둘, 국군 육사단이 춘천 지역에서 선방하여 북한군이 작전에 차질이 생겨. 셋, 병참 준비가 부족하여 북으로부터 지원을 기다리느라. 넷,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 스탈린이 막아서. 다섯, 좌익들이 봉기하기를 기다리느라. 역사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일은 없다. 전부 다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공산군의 전쟁 스타일은 전면에서 치고 들어갈 때 일부는 뒤로 돌아 후방을 장악한다. 그래서 협공을 하는 것이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춘천을 통해 오기로 한 병력이 시간을 잡아먹은 것이다. 네 번째는 스탈린의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시나리오가 들어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중국이 한반도에 발이 묶여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소련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대목이다. 운일까 고도의 전략이었을까? 과연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남친 소식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뒤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38선 밖으로 철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유엔 안보리는 28일 유엔 회원국들의 해외 공군을 통한 한국 지원 요청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6월 28일 결의는 유엔 사상 최초의 물리적 사용 결정이었다. 이 중요한 회의에 소련은 불참했다. 대만 대신에 중공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서는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소련 대사를 통해 보낸 비밀 전문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 프리핸드를 주어 한국에 참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들어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부분은 6.25 전쟁의 진짜 기획자가 김일성인가 스탈린인가에 대한 주요한 논쟁점이기도 했다. 일본 동경에 있던 메가더 사령관은 6월 29일 수원 비행장으로 날아와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만난 메가더는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만
버텨달라고 하고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메가더는 즉시 미 국방성에 미 지상군 파견을 요청했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된다. 한간 방어선 전투 임무를 맡은 시흥지구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주요 길목마다 미군 참전 확정이라는 간판을 세워 장병들을 독려했다. 효과가 있었다. 완전히 붕괴되었던 군 조직이 짧은 시간 안에 복구되었다. 김홍일 소장은 한강을 건너온 장병들을 모아 세계사단을 편성, 결사항전했지만 북한군은 7월 3일 한강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남진을 시작한다. 그래도 선방이었다. 7월 1일 처음으로 미국 스미스 특수부대가 부산에 도착한다. 오산 지역에 투입된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을 얕보다가 박살난다. 북한군은 이때부터 주적을 이승만과 한국군에서 미군으로 변경한다. 유엔군이 참전하긴 했지만 전황은 그닥 좋지 않았다. 전선은 뒤로 밀리고 밀림 끝에 대국 북방에까지 이른다. 국군과 유엔군은 다부동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항전을 개시한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는 절명의 위기가 온다. 낙동강 방어선을 놓고 양쪽은 피말리는 전투를 벌였다. 북한군의 9월 공세는 이 방어선을 흔들기 직전까지 갔다. 유엔군은 대구를 포기하고 마산, 밀양, 울산을 잇는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명 데이비드 선으로 알려진 이 방어선은 실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선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기하고 유엔군이 무사히 철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가더는 전세 역전을 위한 거대한 작전을 구상한다. 인천 상륙작전이다. 인천은 서울에서 3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인데다가 서울을 탈환할 경우 적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미 합동 참모본부는 반대였다. 당시 인천항은 수로가 좁아 큰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인천이 지리적으로 멀어 작전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최악의 상륙작전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집요한 설득 끝에 동의를 얻은 메가더는 1950년 9월 15일 새벽 월미도에 기습 상륙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날 인천을 함락시킨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인 도박적인 작전이었다. 인천을 장악한 유엔군은 바로 서울로 진격했다. 시가전 끝에 서울을 수복한 날이 9월 28일이었다. 서울 수복과 동시에 북한군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중간에 끼어 몰살당하기 직전에 상황에 몰린 것이다. 북한군은 죽기 살기로 북으로 후퇴한다. 거리가 멀어 후퇴 대열에서 탈락한 전라도 지방의 북한군과 좌익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개시한다. 유엔군 내부에서 38선을 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피란에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회에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월 29일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북진이 시작된다. 10월 1일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기원이다. 이어서 10월 7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북진 속도는 북한이 6월 25일 쳐내려올 때만큼이나 빨랐다. 10월 12일에는 원산을,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이어 10월 26일에 서부는 청천강 북부와 압록강의 초산에 이르렀고 중부는 장진호까지 진격했으며
동부는 압록강에 해산진까지 진격했다. 서쪽을 담당했던 제6사단은 수통에 압록강물을 담아 통일기념으로 마실 생각으로 허리에 차고 다녔다. 김일성은 10월 12일 평양에서 철수했다. 임시 수도는 지금의 자강도 중심지인 강계였다. 통일임박,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구원 요청을 한다. 모택동은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총구를 돌릴 것이고 그에 맞춰 쫓겨왔던 타이완도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불안에 빠지게 된다. 물론 미군이 반격할 경우 중공군을 투입하기로 북소, 중 사이에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도 했다. 10월 19일부터 11월까지 대략 30만 명의 중공군이 몰래 압록강을 넘었다. 이 중에는 장개석 군대에서 사로잡은 포로들도 다수 있었다. 모택동은 이들에게 총도 들려 보내지 않았다. 북한도 돕고 포로도 처리하고 아주 좋은 기회였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전사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10월 말부터 중공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다. 중공군은 11월 1일 평북 운산 전투에서 유엔군에 승리한 후 산악지역에 은신했다. 이들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동을 하고 전투 시 요란한 악기 소리와 함께 어둠을 틈타 기습해왔다. 이런 중공군의 전술을 인해전술이라고 한다. 이 인해전술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중국만이 가능한 전술이다. 인해전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총알을 몸으로 받으며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무모한 전술은 없다. 정말 그런 작전을 펼쳤다면 중공군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군대다. 인해전술은 일종의 포위전이다. 그냥 포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넓게 포위하여 보급망을 차단한 다음 적군의 사이사이로 대부대를 내려 보내 적을 잘게 쪼갠다. 그러니까 보급을 끊어 적을 배고프게 하고 분열 고립시켜 전력을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부터 사용했던 중국만의 고유한 전술이다. 군 전력이란 건 둘로 쪼개지면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고 넷으로 쪼개지면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들로 쪼개면 4분의 1로, 넷으로 쪼개면 그 몇 배 이상으로 전력이 떨어진다. 보병과 포병, 전투부대와 수송부대가 쪼개지면 부대는 전력 자체를 상실한다. 다음 수순은 각계 격파로 이어지고 결국 완전 섬멸로 마무리된다. 메가더는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공세를 시작했고 이에 맞서 중공군도 2차 공세를 벌인다. 중공군의 공세는 1차 공세보다 사납고 맹렬했다. 유엔군은 후퇴를 결정한다. 해상으로 후퇴를 결정한 유엔군은 흥남항 집결 지시를 내린다. 미해병 1사단, 미육군 7사단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다. 개마고원 근처에 있는 호수 장진호에서 있었던 장진호 전투가 그 대표적이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혹한에서 이들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었다. 이 상황에서도 미군은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장비를 챙겼으며 이들을 따라 나선 북한 주민들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이다. 10만 5천 명의 군인과 9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철수 시 피난민들은 버리고 가야 한다는 원칙을 버린 감동적인 사건이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또 함락된다. 이른바 일사후퇴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은 다시 공세를 취했고 킬러 작전을 통해 서울을 재수복하면서 383 구분까지 접근한다. 자신감을 회복한 메가더는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로 지쳤고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하고 휴전회담이 시작된다.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가 1951년 6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후임 유엔군 사령관 리찌웨이, 북한의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의 동의하에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린다. 그럭저럭 풀려가던 휴전협상은 방공포로 협상 문제로 삐걱대기 시작한다. 제네바 협상에 의하면 포로는 신속하게 원래 소속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트루먼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 들었다. 희생자만 소환하자는 안을 중공과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시당한 트루먼은 북에 대한 폭격을 강화했다. 양측의 대립으로 9월 말 이후 휴전회담은 중지된다. 1953년 회담이 재개된다. 1월에는 조속한 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스탈린은 1952년 말부터 평화공존을 언급한다. 중국은 완전히 지쳤다. 휴전회담이 가시화되자 정전반대를 위한 이승만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일단 회담에서 한국 대표를 철수시킨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국군의 지휘권을 찾아 국군만으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승만의 위협은 오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전후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월 8일 유엔군과 공산군은 송환을 원하지 않은 포로를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넘긴다는 안에 서명했다. 이승만은 이에 반발하여 6월 18일 거제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용소에서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해버린다. 전 세계는 경악한다. 공산군은 보복 조치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중공군은 7월 13일 중부 전선의 금성을 공격한다. 일주일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쌍방 각기 3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처절한 전투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